또 우리 뉴라이프 비전스쿨 오늘 3강인데요. 오늘은 우리 정말 귀한 강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들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시고 또 듣고 잘 알고 계시는 장로님이세요. 강창희 장로님이신데, 우리 강 장로님은 전 대우증권 사장도 하셨고, 또 우리나라의 은퇴자들의 그런 노후, 경제, 금융 이쪽에 아주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이 부분을 시작하신 분이 우리 장로님이신데, 오늘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뉴라이프 비전스쿨에 아주 소중한 강사님으로 늘 봉사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장로님을 좀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우리 장로님을 환영하시고 오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지금 목사님께서 너무 거창한 소개를 해주셔서 송구스럽습니다. 네, 소개받은 강창입니다. 도움되는 말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작년 코로나도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아주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성장 결핍의 시대가 오고 있다. 제가 얼마 전에 공무원 연구공단에서 퇴직 예정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더니, 강의가 끝나니까 한 분이 공단 측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식의 교육을 10년쯤 전에 마누라하고 같이 듣게 해줬어야지, 지금 혼자 와서 들으면 내일 모레 퇴직인데 언제 준비하란 말이냐, 그리고 권한은 마누라가 다 갖고 있는데 내 말 안 듣는 마누라는 누가 설득하란 말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렇겠구나. 사실은 이 퇴직을 하고 나서는 이미 늦습니다. 그때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사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젊은 시절부터 이런 100세 시대의 후반 인생 문제에 대해서 미리미리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일본의 NHK, 우리말하면 KBS가 노후 파산 특집이라는 걸 방송했습니다. 일본에서 난리가 났는데 그 책으로 돼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됐는데요. 그거 읽은 분들이 공포 분위기입니다. 저는 옛날에 일본에서 근무를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일본 사정을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일본은 노인들한테는 천국이고 젊은 애들한테는 지옥인 나라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노인분들은 고성장기에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60살까지 잘릴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성장기에는요, 우리도 그랬지만은 돈을 빌려서라도 땅 사고 집 사고 주식 사고 사면 올라가거든요.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보다 연금 제도가 일찍 도입이 됐기 때문에 웬만한 직장인이면 이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 두 개만 합치면요,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200만 원 정도는 선생님이나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보통의 직장인들도 우리 돈으로 200만 원 정도는 다 받거든요. 근데 그 일본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 사별하거나 이혼하고 자식들하고도 안 사는 독거 노인이 630만 명인데요. 그 중에 200만 명 정도가 노후 파산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 회사에 다닌 사람은 괜찮은데 자영업을 한 분들, 농업 종사자, 중소기업에서 퇴직연금 제도 없는 회사에 다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일본은 우리와 달라가지고 국민연금의 최고 금액이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1인당 65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부부가 같이 있을 때는 둘이 합치면 130만 원, 일도 좀 하고 그러면 사는데, 사별하거나 이혼하거나 하면 65만 원밖에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한 달 식비를 우리 돈으로 10만 원으로 해결한대요. 편의점에 가서 삼각 김밥 하나 사 먹고 끝내는 거예요. 그 부자 나라에서. 그러다가 60이나 70이 돼가지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노후 파산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20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집은 다 있을 텐데 집하러 살면 될 거 아니냐. 참고로 일본의 주택보급률이 113.5%입니다. 우리나라 주택보급률 재작년에 보니까 104%. 일본은 웬만하면 집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집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집값이 양극화되어 가고 있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친구가 동경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집을 크게 살지 않지요. 그 아파트를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1억 2천만 원에 샀습니다. 그 쫙 올라가지고 일본 집값이 제일 비쌀 때가 언젠가 1991년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거기 살고 있거든요.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도 안 팔린대요. 팔아봤자 1년 생활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일본 사람들은 예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금에 든 돈을 헐어서 쓰는데 문제는 옛날처럼 60이나 70에 세상을 떠나버리면 상관없는데 100살까지 사니까 예금이 바닥이 나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노후파 사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2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고령화의 초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하는지만 우리도 10년, 15년 지나서 지금 일본처럼 초고령 사회가 되면 우리나라의 노후 파산 문제는 얼마나 심각하겠는가. 근데요, 일본 사람들은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우선 빚이 없기 때문에 하우스 푸어가 될 염려는 없어요. 여기요, 일본 사람들의 생애 주기별로 각 가정에서 갖고 있는 저축액, 현금, 예금, 주식, 채권, 이 저축액분지, 부채, 은행에서 돈 빌려온 거, 이 부채 비율을, 이 평균을 쭉 그래프로 그렸는데 제일 높을 때는 20, 30%, 179%. 20, 30대 젊은 사람은 빚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30년 월부로 집을 사기 때문에 집 사고 나면 빚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빚을 현역 시절에 계속 갚아가지고 퇴직할 때가 되면 5%밖에 안 남아요. 빚이 거의 없어요. 그냥 살다가 태상 떠나면 되는 거예요. 집값이 떨어지거나 안 하거나. 제 친구도 집값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아무 걱정 없어요. 여기 살다 죽으면 되는 거지 뭐.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 빚이 얼마나 있느냐. 제일 높을 때는 비율이 우리도 130% 부채 비율이. 근데 줄질 않아요. 퇴직할 때가 됐는데도 83% 빚이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우리는요, 15평에서 20평, 20평에서 30평, 30평에서 40평, 그때마다 은행에서 3년, 4년 짧은 기간으로 돈 빌려 집을 사니까 퇴직할 때가 됐는데도 빚이 그냥 있어요. 만약 우리나라 지금 집값이 저 난리를 치지만 내 노후에 10년 후, 15년 후에 일본과 같은 집값 하락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나타난다면 우리나라의 하우스 푸어는 얼마나 많아지겠는가. 근데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돌봐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여기 저는요,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면은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똑같은 줄 알거든요. 일본도 베이비붐 세대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콩나물 교실이다, 대학 들어갈 때는 입시 지옥이다, 취직할 때는 취직난이다. 거기도 난리를 쳤는데 저는 그래서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베이비붐 세대는 똑같은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여기 출산율, 여성 한 명이 평생에 애를 몇 명 낳는가? 2.2명을 평균 낳고 세상 떠야 인구가 줄지 않는데요. 근데 보니까 일본은요, 1947년부터 1949년까지 3년 동안에 이 4.5명에서 4.3명이 3년 계속됐어요. 대개 전쟁 끝나고 2년 후부터 애를 많이 낳거든요. 그 다음에 1950년부터 52년까지 3.7명, 3.0명. 베이비붐 기간이 6년으로 끝났어요. 6년으로. 그러고 나서 2명 대 1명대로 떨어져가지고 지금 70년 가까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세요. 이 통계 뭡니까? 출산율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한 게 1950년 6.25 전쟁 나던 그 해부터 발표가 됐는데 6.25 전쟁 난리 통해도 애를 왕창 낳더라고요. 1950년에서 66년까지 이 6.3명에서 5.0명, 일본은 비교가 안 돼요. 17년 계속돼서 그게. 그 다음에 67년에서 73년까지 4.8명에서 4.1명이 또 7년. 74년에서 77년까지 3.8명에서 3.0명이 4년. 28년 동안에 2,700만 명을 낳은 거예요. 작년에 우리 27만 명 낳거든요.
그러니까 4분의 1로 줄어버렸어요. 지금 출생자가 피크 많이 날 때 비해서 거의 1년에 100만 명씩 쭉 평균 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28년 동안에 2,700만 명 이 출생한 사람들이 현역으로 있을 때는 우리나라가 인구 구조가 끝내주는 나라였어요. 다 일하는 사람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세대들이 다 나가고 나면은 이제 뭐 2명, 1명, 지금 0.8명대로 떨어졌잖아요. 이 애들이 몇 명 되지 않은 애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부양하겠습니까? 각자 도생, 노인네들 각자 도생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게 문제예요. 아, 근데 살기는 더럽게 오래 사네. 일본은 평균 수명이 남자가 81세, 여자가 87세입니다. 우리나라는 남자가 80세, 여자가 86세. 일본하고 수명이 1년 차이예요. 근데 얼마 전에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이 지나면요, 우리가 일본을 제끼고 세계에서 최장수국이 된대요. 놀라가지고 왜 그런가 봤더니 건강보험이 우리나라처럼 보급이 잘 된 나라가 없다는군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얼마나 잘 됐는지 알게 됐잖아요. 얼마 전부터 미국, 캐나다 이민 가던 노인분들이 돌아오는 분이 많은데 왜 돌아오냐고 물어보면 건강보험 때문에 돌아왔던 분이 많아요. 캐나다는 거의 다 무료에 가까운데, 공짜에 가까운데 문제는 순서가 안 와. 백도 못 써.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농담으로 기다리다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은요, 오바마 대통령이 모든 국민에게 건강보험 다 실시하려다가 못했잖아요. 재미교포 중에는 건강보험 없는 사람도 많대요. 건강보험 없는 사람은 맹장 수술 하나인데도 3천만 원, 4천만 원. 미국에서는 돈이 없어서 죽는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제가 얼마 전에 통풍이 와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진료비가 1,500원. 약값 5일간 처방전마다 약방 갔더니 약값이 1,000원. 왜 이렇게 싸요? 65세 이상 노인들은 다 싸대 그냥 그렇게. 그덕에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산대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고려대학교의 박유성 교수라고 하는 분이 연령대별로 100세 도달 가능성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945년생 해방둥이 금년에 만 76세. 이분들 중에서 지금 살아계신 분이라면 남자는 4분 중에 1분, 여자는 3분 중에 1분이 100살 돌파한다는 거예요. 1958년생 58년 개띠. 이분들 중에서 살아있는 분이라면 남자는 44%, 여자는 48%가 97살 돌파한다. 그러니까 교통사고만 안 한다고 하면 다 100살입니다. 나는 앞으로 100살까지 살아야 된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런데요, 혼자 되면 노후 파산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싱글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혼자 살게 되는 노후가 보편화된 시대. 2018년에 우리나라 남성 중에서 부인이 먼저 떠나고 혼자 된 분이 약 3만 명 정도 생겼어요. 여성분들은 남편 먼저 떠나고 혼자 된 분이 9만 9천 명. 되게 남편이 먼저 떠나잖아요. 그런데요, 남자분들은 부인 먼저 떠난 뒤에 혼자 남아서 9년에서 10년쯤 살다 세상 뜨는데 여자분들은 15년에서 16년 징그럽게 혼자 남아 살아야 돼요. 이게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연하의 남자와 결혼하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결혼한 백상 중에서 초혼인 경우에는요 19쌍이 연하의 남자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여성들은 다 통박 있는 거지요. 근데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뒤늦게 물릴 수도 없고 어떡하시겠어요. 준비나 단단히 하는 수밖에.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살아도 이렇게 혼자 남아서 시간이 긴데요. 요즘 뭐가 또 문제냐? 돌싱행입니다. 돌아온 싱글. 결혼했다 이혼한 분이 1970년대만 해도 연평균 15,000건 정도밖에 없었는데 2019년에는 11만 800건. 엄청나게 늘었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요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팔자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버렸는데 요즘 여성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남편을 버린답니다. 근데 옛날에는 결혼해서 4년 이내에 신혼이혼의 비율이 제일 높았거든요. 근데 2019년에는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소위 말하는 중년 황혼연의 비율이 1990년도만 해도 5%밖에 안 됐는데 2019년에는 35%. 지금 혼인 기간별로 볼 때 비율이 제일 높은 게 중년 황혼연이에요. 조심해야 돼. 이분들은 지긋지긋해서 그냥 혼자 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일본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 독거 노인이 630만 명, 18% 전체 노인의. 근데 우리나라는 혼자 사는 노인의 숫자는 아직은 159만 명. 왜? 인구가 일본이 우리의 2.5배거든요. 또 노인 비율이 일본이 우리의 2배예요. 그러니까 숫자는 159만 명인데 퍼센트로는 19.6%. 우리나라 노인 5분 중에 1분이 지금 혼자 살고 계세요. 혼자 사는 노인의 비율은 오히려 일본보다 우리가 높아요. 노인 중에서.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요. 5,100만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15%. 일본은 29%. 2배. 저 잘 나가던 일본이 저렇게 지난 20년 동안 맥을 못 쓰고 고생한 이유가 뭐냐? 노인 비율이 높아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앞으로 10몇 년 지나면 지금 일본처럼 초고령 사회가 될 거예요. 그때 가면 우리나라도 혼자 사는 노인분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아지겠는가. 그 다음에요. 요즘 젊은 분들이 결혼들 안 하잖아요. 50살까지 결혼 한 번도 안 한 사람 뭐라고 하냐면 생애비혼, 평생미혼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평생미혼율이 이 1980년도만 해도 남자가 0.4%, 여자가 0.3%. 그때는 결혼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2015년에는 남자가 10.9%, 여자가 5%로 늘어났어요. 이거 5년마다 발표하는데 아마 작년 통계를 금년 가을쯤 발표할 거예요. 훨씬 높아졌을 거예요. 근데 놀란 건 이웃나라 일본입니다. 일본 남성의 23.5%, 4명 중에 하나. 여자의 14.7%가 50살까지 결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래요. 근데 뭐가 좋은 거라고 지금 우리가 일본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2035년에 되면 우리나라도 일본도 다 똑같이 남자는 30%, 여자는 20%가 결혼 한 번도 안 오냐 갈 거래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이 안에 들어간다. 생각해 보셔야죠.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옛날에 우리 세대는 왜 다들 결혼들을 했을까? 그때는 결혼을 하면요. 부모 밑에 있을 때보다 좋아질 확률이 높거든요. 한 방에 형제 우르르 살다가 결혼하면 세 방 살이라도 단둘이 삽니다. 이불도 새 거고. 그런데 요즘 젊은 애들이 결혼해가지고요. 부모 밑에 있을 때보다 좋아질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아니 부잣집 도련님 하다가 가난한 집에 가장으로 가라오면 가고 싶겠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이놈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그냥 무조건 내쫓아가지고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안 나가려면 돈을 받든지. 뭔가 이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이 싱글의 시대를 지금 막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가족은 해체가 되고 노인동거 시골 가보세요. 마을에 관에 노인애들 모여 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만난 사람 취미가 같은 사람이 오히려 가족보다도 더 가까워지는 새로운 유연사회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섬교회 같이 모여서 이렇게 교육도 받고 예배도 보고 이런 분들이 나중에 나이 들면 1년에 한두 번 만날지 말지 모르는 자식 새끼보다도 훨씬 더 소중할지 모르니까 피차 까칠하게 대하지 말고 친하게 지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인구가 5,100만, 가구 수가 2,020만 가구인데 그중에서 젊은 사람들 혼자 사는 1인 가구, 독거노인 1인 가구, 그 1인 가구 합친 비율이 30%, 가구 원수로 볼 때 1인 가구가 우리나라도 제일 높아요 지금. 근데 유럽 가면 훨씬 높거든요. 스웨덴은 전국 평균 40%, 수도 스톡홀름은 50%, 온천지가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스웨덴은 우리보다도 우울하고 불행한 나라일 것 같죠? 근데 스웨덴이 세계에서 5번째로 행복한 나라래요. 왜냐? 혼자 살더라도 연금이 발달돼서 가지고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걱정은 없는 거예요. 혼자 살더라도 지역사회 이런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는 내 아내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10몇 년 전에 일본의 책방에 가니까요. 이런 책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혼자 사는 노후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그때만 해도 참 별로 책도 다 있네. 이거 다 사온 건데요. 이게 지금 일본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써가지고 이 책이 잘 팔리는가 시내 용품문고로 갔는데 한쪽에요. 화제의 책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혼자 사는 삶에 대한 책이 20권이 쫙 있다라니까 우리나라도.
깜짝 놀랐어요. 보세요. 무슨 책인가? 혼자 사는 노후 어떻게 대비할 거냐? 혼자 사는 노후 두렵지 않다. 혼자 사는 노후 즐겁게 사는 방법. 남성분들은 마지막 책을 잘 보셔야 돼요. 여자의 활로 남자의 말로. 남자분들은 다른 것보다도 사모님한테 잘하셔야 돼요. 부부가 같이 살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남편은 혹시 부인이 먼저 돌아가시면 갑자기 시임이 약해진답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돌아가실 확률이 높대요. 부인이 돌아가셨는데도 10년 이상 사는 남자, 아주 독한 남자래요. 근데 반대로 여성들은 같이 살다가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 의리상 한 달 슬프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귀찮은 존재가 없어져가지고 15년 이상 산다. 이런 책이 지금 일본에서 70만 부, 100만 부씩 팔리고 있고 우리가 뒤따라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래 사니까. 그래서요, 이 혼자 되는, 누구나 혼자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연금이죠. 국민연금 없으면, 퇴직연금 없으면, 그 다음에 개인연금, 아니면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이라도 뭔가 세상 뜰 때까지 뭔가 먹고 살 게 있겠죠.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요, 보험인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기본적으로 들어있으니까 특수질병보험, 젊을 때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들이, 멀쩡하던 사람들이 암, 심혈관 질환, 뇌졸중 생각지도 않게 아파요. 그때를 대비해서 그런 보험 하나쯤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이게 아주 뭡니까? 그래서요, 이 이웃나라 일본을 보게 되면은 노인분들이 낮에 보여서 이렇게 외롭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런 면에서는 또 다른 사람보다는 유리한 입장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요, 대부분의 가정에서 남편 중심의 노후 준비라고 했는데 남편 먼저 떠나시고 십몇 년을 혼자 살게 되는 사모님을 배려한 노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벌써 오래된 얘기인데 전라도 광주에서 유명한 변호사 한 분이 80대 중반에 돌아가셨거든요. 이분은 아침에 미역국에 식사 잘 하시고 동네 다방에 가서 다방 받아 먹고 농담 다 먹게 하다가 집에 와서 벽에 기대고 아이고 피곤하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옛날에는 변호사들이 돌아가시고 나면요, 여기저기 수임료로 땅 받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자식들이 상속 문제로 무지개 싸우거든요. 근데 그분은 돌아가신 데요 봤더니 본인 명의로 돼 있는 게 전화기 한 대밖에 없더래요. 싸울 일 없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를 받는 부동산이 있는데 그 부동산에 소유권은 자식한테 줬는데 사용권은 만화님한테 준 거예요. 사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월세는 사모님 거야. 그런 식의 배려. 그 다음에요, 주거 형태,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의 해체가 일어나고 있는 한편에는 가족 회복운동이라고 있어요. 일본에서는요, 할아버지, 아들, 손자 3대가 같은 건물 안에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집을 개축하면요, 세제 혜택을 준대요. 또 노인분이 넓은 집 혼자 살고 있으면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그룹 리빙, 그리고 공유경제,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 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가 아까 저성장 결핍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놀란 게요, 이 IMF에서요, 구매력, 물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요국의 이 1인당 국민소득을 계산해서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는 44,300달러로 영국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지금 일본은 우리보다 적어요. 물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스페인, 이태리도 선진국인데 우리보다 적어요. 우리가 지금 국민소득이.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앞으로 무지무지한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좋아질 가능성보다 가만히 있거나 나빠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20년, 30년 동안 세계의 역사에는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보세요.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매년 10%대,
두 자릿수 경제 성장을 했어요. 그때는 작년보다 금년이 좋아지고 금년보다 내년이 좋아지고 이런 세월을 우리가 30년 40년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이 몸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몇 년 전부터 4%, 3%, 2%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당분간 저성장 결핍의 시대를 우리가 각오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세계 역사에 없는 폭발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했을까? 아시지만 경제성장률은 노동인구가 늘어나야 돼요.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리고 일을 열심히 생산성이 높아져야 돼요. 근데 노동인구 하나만 가지고 보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핵심 베이비붐 세대가 출생한 데가 언제냐면 1955년에서 60년 53년 6.25 전쟁 휴전 나고 그 2년 후부터 되게 애를 많이 낳는다고 그랬죠. 이때는요 전국의 전기 보급률이 20%가 안 됐어요. 광나라에도 이때 다 산에는 호롱불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우리 고향에 전기 들어온 게 1965년이니까 이때는 전기도 안 들어오지. 저녁에 우리 부모들이 마땅히 리크레이션도 없어서 그러겠지만은 어떻게 둘이 만나서 6.3명을 낳습니까? 무지막지하게 난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이 노동 현장에 투입되면서 소비의 주체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폭발적인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근데 2019년에는 0.9명 떨어져 작년에 0.8명대로 떨어졌잖아요. 지금 큰일 나. 우선요 이 여성분들의 애를 낳는 게 여성들이잖아요. 초혼 연령이 높아졌어요. 제가 재작년에요 주례를 서줬는데 신랑 신부가 와가지고 신부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31살이래요. 근데 친구들이 자기한테 너 왜 이렇게 빨리 시집가니? 31살인데 제 아내는 22살에 결혼해서 50살에 할머니가 됐거든요. 이거 얼마나 늦은 겁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주요국 중에서 첫 애 낳는 초산 연령이 31.6세로 제일 높아요. 그리고 낳기만 하면 좋겠는데 한 명으로 끝나겠다는 게 45%, 한 명도 안 낳겠다는 게 22%. 이게 문제. 이대로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보세요. 2035년에 되면 우리나라 여성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할머니가 돼요. 2040년이 되면 인구 4명 중 1명이 75세 이상 초고령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 지금. 근데요 늙어가는 거는 일본도 유럽도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 이 속도가 고령화의 속도가 빛의 속도로 막 빨리 가는 게 문제란 말이죠. 고령화의 속도라는 면에서 프랑스에서 155년 동안에 진행이 된 게 우리나라에서 이웃나라 일본에서 35년 동안에 진행이 됐어요. 4배의 속도로. 그래서 일본이 적응을 못하고 20년 넘게 저고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도 저리 가라 25년 동안에 진행이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프랑스 같은 나라는 155년 동안에 서서히 적응해 가면 돼요. 우리나라는 25년 동안에 총알같이 적응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상식으로 생각했던 주택에 관한 문제, 애들 교육에 관한 문제, 애들 결혼에 관한 문제, 내 노후에 관한 문제, 이거를 180도 빨리빨리 바꿔야 돼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늘의 주제 가정경제 측면에서 제일 빨리 해야 될 게 뭐냐면 절약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절약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김선영 표정이거든요. 오늘 재테크 강좌를 하니까 뭐 종목이나 하나 기발한 거 찍어줄까 하고 왔더니 겨우 한다는 말이 절약하라고? 아니 세상에 그걸 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그런 표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지난 30년 동안 고성장 시대, 아주 특별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낀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일본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너무나 낭비 요인, 거품 요인이 많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자동차. 재미교포가요 성공해가지고 서울에 사장 발령받아 와서 몇 달 살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서울에 와서 몇 개월을 살아보니까 서울처럼 대중교통이 발달된 도시가 세계에서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1km 가면서 자동차 끌고 가더라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게 그 사람들 눈에는 게 참 이상한 거예요. 필요 없는 자동차, 교육비, 결혼비용, 경조사,
앞으로 작심하고 아끼지 않고는 노후 준비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의미 있는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핍의 시대 대비해 어떤 무기 준비하나요? 결핍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란 상황을 말합니다. 고도 성장 시대에는 이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아도 괜찮았습니다. 성취할 기회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성취의 기회가 적고 평준화는 저성장 시대에는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을수록 좌절하고 불행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즘 생각이 있는 부모들은 다른 것보다도 자기 애들에게 결핍에 적응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벌써 재작년이군요. 어느 모임에 갔더니요. 그 제 옆에 유명한 교수님이 한 분이 계신데 그의 봄에 딸이 외동딸인데 대학을 졸업했대요. 괜찮은 애 나왔고 유명한 교수가 한 번만 부탁하면 안 될 것도 없는데 안 한대요. 재수해서라도 네 힘으로 들어가라. 결핍에 적응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 딸이 용돈이 구한 같은데 자기 돈 있거든요. 주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은데 참고 참는데요. 결핍에 적응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건 안 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한 달에 10만 원 쓴 사람이 9만 원을 쓰게 되면 10% 절약한 겁니다. 고성장 고금리 시대에는 그까이 거 주식 사서 부동산 사서 10% 수익 내면 되는 거지. 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막말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는 엿장수방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절약은 하기에 따라서는 자기 의지대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10몇 년 전에 일본에 책방에 가니까 절약에 관한 책들이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신경일나게 돈 버는 책 놓고 쪼잔하게 무슨 절약이야? 한번 이따가 시내 서점에 들려보세요. 우리나라 서점에도 여자의 습관,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 120만 한 달 살아보기 이런 책이 쫙 깔려 있습니다. 선진국이 걸어간 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절약의 중요성이 높아질 거예요. 자, 근데요. 우선 퇴직을 하고 나면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선 생활비가 이 모자라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자, 제가 정년 후에 12만 시간이라는 걸 항상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요,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퇴직 연령이 51세래요. 시내 직장이라는 공기업도 명터가 있나 55세, 중소기업이 51세, 대기업이 49세랍니다. 멀쩡히 재벌기업에 근무하던 사람들도. 그러면요, 평균 수명 51세에다가 한 살 더해서 52세에 퇴직했다고 가정해요. 그리고 82세까지 산다고 가정하자. 왜 82세일까요? 우리나라 남녀 합해서 평균 수명이 82세입니다. 근데 아까 앞에서 보셨지만 우리는요, 평균 수명에서 지금 내 나이 뺀 만큼 앞으로 더 살겠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죠. 각각 자기 나이별로 기대 여명만큼 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환갑까지만 살아나면 100살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도 평균 수명 82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해도 52세에서 82세까지 30년입니다. 이 30년만 해도 이게 어느 정도 길이냐? 하루가 24시간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무지개 바쁘죠. 일해야지, 뭐 연애도 해야지. 하루가요 그냥 100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이놈의 시간이 안 갑니다.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다 빼도 최소한 하루에 11시간 남거든요. 곱하기 365일, 1년이죠. 곱하기 20년, 30년. 이게 바로 12만 450시간이에요. 그러면 12만 450시간이면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지금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회사 나와서 근무하는 시간 연평균 2092시간입니다. 12만 450을요 2092로 나누면 약 58년이 돼요. 느낌상으로는 퇴직하고 30년만 해도 현역 시절에 58년에 해당한다. 100살까지를 생각하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다닐 때 하도 많이 들은 말 있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아닙니다. 앞으로 인생도 무지하게 길고 예술도 길다. 그리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노후에 대비하는 방법이 두 종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가 모자라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살 건가? 제 생각에 우리나라는 유감스럽게도 모자라는 사람이 대부분
7, 80%라고 생각합니다. 살기는 갑자기 오래 살게 됐죠. 금리는 또 얼마나 벼락같이 떨어졌습니까? 몇 억을 모으기도 어렵지만 모아봤자 은행에 갖다 예금하면요, 세금 떼고 나면 금리가 몇 푼 안 돼요. 모자라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자,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래요.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평균 보유자산이 얼마냐? 4억 9천. 지방에 계신 분들은 웬 놈의 재산이 저렇게 많지? 서울 수도권의 비싼 집값 포함해서 평균 내서 그런 거예요. 집값을 빼고 나면 지방이 차라리 나요. 4억 9천이에요. 여기에 부채 차입금 평균 9,300만 원 빼면요 3억 9,700. 이게 순자산 자기자본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3억 9,700 정도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3억 9,700 중에서 살고 있는 집값이 3억 3,800이에요. 얼마 남아요? 5,900 남잖아요. 아, 이걸로 30년 40년을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5,900만 원 갖고 주식 사서 튀겨볼까 했다 빵으로 만들거나, 요즘 동학개미 난리잖아요. 주식수 투자한다고. 아니면 집을 팔아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집값이 일본 꼴이 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냐 이거죠. 돌아가는 꼴은 비싼데. 그러면요, 선진국 같으면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을 받아 생활한다고 그랬죠. 우리나라는 그럴 수 있는 게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이분들 빼면 없거든요. 보통 사람은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밖에 없는데, 저도 놀랐는데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나이 들어 받는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한 푼이라도 받는 분이 43%밖에 안 돼요. 절반이 안 돼요. 월 수령액이 60만 원 미만이 80%, 껌값. 100만 이상 받는 사람은 6.6%밖에 안 돼요. 퇴직연금? 그거 지금 퇴직연금 적립한 금액을 가입자 수로 나눠보니까 3,200만 원. 통째로 받아봤자 1년 생활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있는 건 달랑치 한 채. 근데 신문에 텔레비에서는 노후가 편하려면 10억이냐 7억이냐. 저는요, 신문기자 만날 때마다 제발 좀 그런 거 좀 쓰지 마라. 우리나라 대부분이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런 기사를 보면 도움이 됩니까? 복통 터지고 초조하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온갖 사기 사건이 횡행합니다. 부동산 기획 사기, 책방에 가보면 재테크 광풍입니다. 2배를 튀기는 법, 3배를 튀기는 법. 아니 도대체 최강원 읽고 2배를 튀길 수 있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그런 방법 없죠. 오직 하면요, 일본의 신문기자, 일본경제신문에 서울에 와서요, 특파원으로 4년 동안 근무를 하고 간 일본의 신문기자가 있는데, 이 친구가 지네나라 돌아가면서 제가 점심을 사줬거든요.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에 와서 4년 동안 근무하면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버는 방법, 그 사람을 자산 관리해서 입구 관리라고 표현했어요. 입구 관리에 대해서는 쌍브로ker십니다. 그런데 나이가 60이 돼서 번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 될 확률이 별로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맞춰서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되죠. 또 운 좋게 부자가 됐다. 그러면 아름답게 쓰는 방법. 그 사람을 자산 관리해서 출구 관리라고 표현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입구 관리에 대해서는 무지결심인데 출구 관리에 대해서는 집에서 가르치냐, 학교에서 가르치냐, 사회에서 가르치냐, 공부가 너무나 안 돼 있다. 이 친구가 이러고 가는 거예요. 제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그런데요, 일본에 1억 2천만 인구 중에서요, 기독교 인구,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는 사람이 100만 명도 안 되거든요. 1%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요, 개신교, 캐톨릭 합치면 20몇 %, 1,몇백만 명의 기독교 인구래요. 근데 여기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보면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때그때 주어진 경제 상황에 맞춰서 하는 방법을 배워라. 근데 1,몇백만 명 기독교인들이 이걸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기독교 인구 1%도 안 되는 일본 사람한테 우리가 충고를 드려야 된다. 저는 그게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밑에 있는 빨간 글자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이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냥 새벽 기도만 열심히 나가면 만사형통. 근데요, 이게 가능한 거는 평소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훈련을 미리미리 받아두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겠죠. 근데 앞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밑에 그만큼 목매다니까 솔직히 무당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요, 일본 가도 미국 가도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생활비가 모자란 사람 거기도 많습니다. 어떡하냐?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체면불구하고 이쪽 팔리는 거 감소하고 허드렛 일이라도 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벌 방법이 없을까? 이 일을 찾지요. 제가 지금부터 45년 전입니다. 1975년인데요. 일본 동경 증권거래소라는 데 가서 연수를 받았는데 그때 일본의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비율이 8%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비율 아까 말씀드렸죠? 15%. 45년 전에 일본의 노인 비율이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낮을 때였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일본의 노인들은 체면을 버리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그때 제가 두 가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루는요, 동경증권거래소 지하에 주식이나 채권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데 그 앞을 견학하는데 머리가 허연 70은 넘어서 가던 노인들이 100명 정도 앉아가지고 주식을 세고 있어요. 제가 놀래가지고 안내하는 분한테 물어봤죠. 저분들 옛날에 뭐 하던 분들입니까? 아, 옛날에는요 회사 임원도 했고 공무원 출신도 있고 다 한 자리씩 하던 사람들이죠. 얼마씩 받아요? 시간당 500엔. 우리 돈으로 5, 6천 원 받고 일한대요. 끝나고 제 숙소가 비즈니스 호텔입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5시가 되니까 인류 호텔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젊은 아가씨들이 퇴근을 하고 할아버지들이 밤땅번으로 교대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은 젊은 나이에 그거를 보고 야,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려면 폼나고 고난 있는 일은 젊은 사람한테 주고 저렇게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나도 이제 오래 살아야 될 텐데 저런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저는 그때 그걸 본 것이 제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로부터 40년이 지나서요. 2015년 가을이에요. 일본의 유명한 주간지가요. 일본의 퇴직자들이 하고 있는 일을 5가지 소개했어요. 우리나라 다 있는 거예요. 아파트 관리인, 일본에서도 아파트 관리인 이거 하려고요. 경쟁률이 50대 1, 50대 1. 가사 대행 서비스, 이거 가사 도우미거든요. 제 친구는 사장인데 그 딸이 대학 나온 애인데요. 40대 중반인데 애 둘을 키우느라고 회사를 퇴직했대요. 근데 애만 키운 게 아니라 틈틈이 시간을 내가지고요. 간호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전문학교를 다녔어요. 또 대학 나온 애가 간호사 자격을 따로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일본에는요. 우리도 곧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방문개호라고 그래가지고 개호는 우리말로 말하면 간병, 돌봄 이런 뜻이거든요. 경제력 있는 노인네들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집에 가가지고 주사도 놔주고 건강 체크해주고 간단한 집안일 도와주고 그러는 일이 수요가 막 폭발져 들고 있어요. 그거에서 돈 벌고 있어서 사장 딸이고 대학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을 하면서도 쪽팔려 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지 않고 근데 그동안에 우리나라는요 일도 없지만은 하고 싶어도 체면 이 남의 눈 때문에 어려웠거든요. 근데 요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무섭게 바뀌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분이 60이 좀 넘은 분인데요. 외국 회사의 서울 지사장을 했대요. 이분이 지사장 할 때는 기사 딸린 에쿠스 차에다가 부인은 사모님 소리 듣고 폼 잡고 다녔대요. 이분이 대단한 게 지사장을 끝내자마자 목표를 세웠는데 나는 3년 이내에 개인 택시 받을 자격을 갖자. 그러려면요 영업용 택시를 3년 무사고 운전해야 된대요. 그때 그분이 1년 8개월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이 좀 늘고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60이 돼서 먹고 살 걱정은 없게 됐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그런 분이 20, 30%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분들은 퇴직도 했고 먹고 살 걱정도 없으니까 놀고 먹으면 되는가? 아닙니다.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요 퇴직하고 소일거리가 없어서 미치거든요. 요즘 서울 시내 인류 호텔에 헬스클럽 한번 가보면은 왕년에 장관, 차관, 사장했던 사람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오전 시간 때우고 오후에 커피숍에서 얼마 전에 정부 고관을 했던 제 친구가 있는데 저녁 먹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아침에 잠에서 깨면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오늘은 뭐 할까 그 생각부터 해놓고 그때 내려온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년 40년 그렇게 살아보세요. 환장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퇴직하고
먹고 살 걱정하면서 뭐 하는가? 취미활동 절반, 봉사활동 절반이면서 약간의 용돈벌이 하는 일, 그런 일들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퇴직자의 70% 정도는 자기 형편에 따라서 생활비 모자란 사람은 체면을 버리고 허드렛 일에서라도 몇 푼 벌고, 생활비 걱정이 없는 사람은 취미활동, 자원봉사활동하면서 점심값, 커피값, 교통비용도 받는 그런 일들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나는 뭘 가지고 해볼까?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년을 3번 맞이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고용정년, 보통 회사 55세. 근데 아직도 몸이 쌩쌩해. 그래서 허드렛 일이라도 자원봉사활동이라도 자기가 정해서 하는 일의 정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불러가는 정년, 인생 정년이죠. 고용정년, 일의 정년, 인생 정년, 이 3번의 정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런 준비라고 사는 게 재테크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여기까지 결론입니다.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고 평생 현역이다. 돈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제가 오늘 강의장에서 이 말을 끝냈더니요, 한 남자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니 왜 남자들한테만 일하라고 난립니까? 시내 음식점에 한번 가보세요. 맛있는 거 여자들이 다 먹고 있고, 헬스클럽 한번 가보세요. 땀 뻘뻘 운동하는 여자들인데 왜 남자들한테만, 자기 마누라 자기가 얘기해 제가 어떡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성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긴 후반 인생이 부부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남편분이 돈이 되든 안 되든 소일거리를 갖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아까 외국회사 지사장 했다는 그분이 마지막에 서글픈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운전 그런 일을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너 참 대단하다, 칭송이 자자한데, 정작 자기 부인 자기 딸이요, 동네 창피가 그런 건다고. 자기 인생을 헛살았다고 서글프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이 도와주지 않고는 어렵거든요. 또 남자분들은 고생하다가 꼴보기 싫은 놈 참아가면서 일하다가 퇴직해서 집에 갔더니 요즘 온갖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삼식이가 떴고 영식이가 떴고, 그런 말 들으면 뿔따고 나죠. 우울증 걸립니다. 근데 그것도 생각을 하나만 바꾸면 되는 게 뭐냐면, 다들 내 마누라만 싸가지가 없는 것 같거든요. 다른 마누라가 안 살아봤으니까. 내 마누라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마누라 다 똑같다. 대한민국 마누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마누라가 다 똑같다. 그러면 대책을 내가 세워야 돼요.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에 오가와 유리라고 은퇴 전문가가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글을, 에세이를 보내오는데, 몇 년 전에 보내온 에세이의 제목이 뭐냐면, 일본에서 은퇴 남편 인기 1번. 어떤 남자가 퇴직하고도 인기가 짱인가? 요리 잘하는 남편? 건강한 남편? 싹싹한 남편?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 그 안에 답이 없어요. 집에 없는 남편이래요. 다 똑같아.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만화님 다들 것 없이 퇴직하고 나서도 돈이 되든 안 되든 자기만의 시간,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소일거리가 있어요. 소일거리가. 제가 몇 년 전에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퇴직해서 몇 년쯤 된 퇴직한 공무원분들 대상으로요, 퇴직 수기를 공모했는데, 제가 우연히 심사위원을 하게 됐어요. 심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공무원분들은요, 이 뭡니까, 60까지 보장되지, 연금도 300만 원 이상 다 받는 데지, 아무 걱정 없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105분의 수기를 읽었는데, 그 수기의 90%가 뭐냐면, 나와보니까 절벽이더래요. 제일 미치는 게 뭐냐? 갈 데가 없는 거. 시간 없어서 한 분만 얘기하는데요, 통계직 공무원에서 지방사무소 소장까지 한 분인데 고급 공무원이에요. 이분은요, 퇴직도 했고 연금도 있으니까 내가 한번 신나게 이제부터 놀아봐야지. 놀아봤대요. 웬걸 오래 못 가. 3개월 놀았더니 미치겠더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누라 눈치가 보이는데 저놈의 인간은 오늘 또 안 나가나? 놀래가지고 동네 도서관을 갔더니요, 신문 한 장 보려고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꼴 보기 싫어. 취직해야 됐다. 그때서 원서를 여기저기 보냈는데 준비가 안 돼가지고 면접 보러 오라는 데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한 군데서요,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더래요. 뭐야 이게? 보니까 요즘 많이 생기고 있어요. 주간 노인 보호센터. 젊은 노인이 나이 든 노인 도와주는 게 큰 일거리더라고요. 갔어요, 면접 보러.
아, 그랬더니 면접관이 김색에 뭐라고 하냐면 여자 뽑으려고 그랬는데 남자가 오셨네 이러더래요. 그래서 남자가 좋은 이유를 열심히 설명했어요. 붙었어요.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일을 하는데 아침에 노인분들을 자동차로 모셔다가 센터에 모셔다 놓고 같이 놀아주는 거야. 그냥 장기도 두고 노래 부르면 노래도 부르고. 이분이 싹싹한가 봐요. 또 시골에 노모가 혼자 계신데 혼자 계신 노모를 생각해서 이분들한테 내가 잘해줘야지 인기가 짱이야. 근데 요즘요 주간 노인 보호센터가 여기저기 생기면서 노인들이 삐치면 다른 데로 가버린대요. 돈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센터는 그분 때문에 오히려 다른 데서 온대요. 노인들이. 인기가 됐어요. 인기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한 달에 얼마를 받는가? 월급을 70만 원 받고 집에서 내던 건강보험료 30만 원을 회사가 내준대요. 100만 원 벌어다 주고 집이 없으니까 그 수기에 마지막에 뭐라고 쓴지 아세요? 그렇게 무섭던 마누라가 천사로 바뀌었다. 남자들은 갈 데가 있어야 돼. 갈 데가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자녀 문제인데 요즘 우리 사회에 자녀 리스크 이런 말이 유행입니다. 아니 귀여운 자식이 뭐가 위험해? 위험해요. 내가 몇 억 있어봤자 아들이 사업해서 실패, 신용불량돼, 손 내밀어. 우리나라 정서에서 안 도와주고 못 베이거든요. 그거 도와주고 쪽방에 살잖아요. 우리나라는 다 큰 자식이 부모한테 얹혀 사는 걸 뭐라고 그러죠? 캥거루. 지금 우리나라에 캥거루가 얼마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몇 년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캥거루가요 48만 5천 마리가 있대요. 근데 캥거루가 이 말 들으면 열받는데요. 왜? 캥거루는요 신통하게도 지 새끼를 딱 1년 보호하고 쫓아버린답니다. 사람은 끝이 없잖아요. 일본에서는 캥거루를 또 뭐라고 부르냐면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부르는데 이 패러사이트는 생물선생 아니면 모르는 단어인데 봉준호 감독 때문에 유명해졌잖아요. 기생충적 독식이란 뜻이래요. 일본의 35세에서 44세까지 10년 인구가요 1895만 명인데 그 중에서 295만 명이 기생충적 독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직업 있는 친구는 그나마 괜찮은데 직업 없는 친구가 더 많거든요. 부모 사망 신고 안 하고 몰래 연금 다 먹거나 아니면 극빈자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지금 일본의 노인분들이 쓴 글을 읽어보면요 내 연금으로 살고 있는 내 새끼들 나 죽고 나면 어떡할 건가 그런 걱정하는 글들이 많아요. 영국에서는 키퍼스 부모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자녀들 몇 억 있어봤자 이 자녀 리스크에 걸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요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자식에게 돈 퍼붓고 있는 나라가 없거든요.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고 그 난리인데 미국 등록금이 훨씬 비싸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나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은 부모의 책임이다. 미국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 지네들이 융자받아 다니고 죽여서 갚겠지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 비용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같아요. 일본에서는요 젊은 애들이 결혼 비용 부모한테 신세 좀 지려면요 이리저리 눈치 보다가 어떻게 조금 좀 도와줄 수 없을까요? 이 정도거든요. 제 사장한다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네 딸 시집갈 때 결혼 비용 얼마 되어졌냐? 얼마 되어졌더라? 아, 신혼여행 갈 때 100만 원 줬나? 150만 원 줬나? 우리 돈으로 1,500만 원 주고 끝냈어요. 사장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자식보다도 부모가 더 못해서 난리예요. 자식이 스스로 지도가 준비로 가는 놈은 10%밖에 안 돼요. 문제는 금액인데요. 전국 평균 아들이 1억 4,400. 서울은 훨씬 더 들지요. 장가 가면 오지도 않은 자식이 돈은 더럽게 들어요. 아들만 둘 있으면 골치 아픕니다. 이게 뭐냐? 집 얻어주는 돈이 포함돼서 그렇잖아요. 제가 제 친구가 일본 친구한테 한국에서는 집을 얻어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든다고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세상에 자식의 집까지 얻어주는 나라 처음 봤대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사교육비, 과외비 제가 재작년에요 이 서울에 40대 후반에 부부가 맞벌이하는 커플 3커플을 인터뷰했거든요. 그 중에서 과외비를 제일 더 쓰는 집이 이 집이에요. 보세요. 부부가 맞벌이해서 둘이 합쳐서 연 1억을 번대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과외비로만 3,360만 원을 쓴대요. 여기에 책 사줘야죠. 옷 사줘야죠. 등록금 내야죠. 빵도 사줘야죠.
언제 저축합니까? 근데 문제는 67세까지 연봉 1억씩 벌면 상관없는데 51세에 아까 퇴직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요 다시 재취업을 해도 먼저 받던 월급의 절반 받으면 끝내줘요. 연봉 2천만 원 재취업해서 받는 게 무지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때 애들은 대학 들어가고 본격적으로 돈 들죠? 노부모 요양비 의료비 들죠? 그래서 억대를 벌던 애들이 60대 가지고 중산층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썼는데 자식들은 부모한테 고맙게 생각하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결혼비용 처발르는 애들 한번 보십시오. 부모가 내 결혼비용 때문에 힘들어하셨다? 아니요가 65%. 나는 남들에 비해서 적게 쓴 편이다? 얘가 65%. 이 싸가지가 문제란 말이죠. 그러면 뭐 싸가지 없어도 좋아요. 지름들만 잘 되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부모 세대들은요. 논 팔고 집 팔아 가지고 자식들을 시험만 잘 보게 만들어 놓으면 본전을 뽑았거든요. 괜찮은 학교 들어가서 괜찮은 회사 들어가 가지고 그럭저럭 60까지 다니고 그놈의 부모 부양하고 우리 부모들은 본전을 뽑았어요. 근데 지금은 천하 없이 인류기업을 들어가도 40대 중반이면 언제 잘릴지 모른다니까요. 자, 보세요. 재작년에 제가 일본의 가족 사회학자가 쓴 책을 한권 읽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 애들의 젊은 애들의 공통점을 쓴 거예요. 제목이 뭐냐? 젊은이에게 냉혹한 사회. 일본도 젊은 애들에게 지난 20년 불황으로 취직한 데서 냉혹했대요. 근데 일본에요. 금년 3월에 졸업한 애들의 작년 12월 현재로 이미 취업률이 87%야. 지금 그 후에 몇 달 지났으니까 90% 넘었을 거예요. 일본은 지금 구인난이거든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일본으로 취직하러 간다고 난리잖아요. 우리나라는요 67%인데 여기에 군대 간 애들 대학원 간 애들 포함되어 있거든요. 빼버리면 50% 내일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좀 취직이 안 되는데 밥 좀 먹고 옷 좀 잘 입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놈들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어렵게 취직만 하면 만수무강인가? 아니라니까요. 여기 경희대학교 신동균 교수가 발표한 건데 남자가 주 직장에서 45세까지 근무할 확률 60세도 아닙니다. 50년 이전 출생자는 7, 80%였고 58년 개띠는 40%였는데 60년대 이후는요 20%대예요. 이제는 3년 다니다 관두고 취직해서 또 관두고 취직해서 또 관두고 평생 평균에 6번 정도를 이직해야 겨우 60까지 다니는 세상이에요. 실제 제가 있는 업계는 실제 그래요. 시험 잘 보는 거 아무 관계 없어요. 씩씩해야 돼요. 옛날에 고성장 시대에는요 신규 채용이 많았기 때문에 시험 잘 봐서 저기 좋은 학교 들어가 가지고 취직하면 됐거든요. 근데 저성장 시대에는 신규 채용이 없어요. 적어요. 그럼 어떡하냐?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이직을 하면서 몇 번 옮겨가면서 좋은 회사로 옮겨가야 돼요. 옮겨갈 때 저기서 나를 뭘 못 뽑는가? 학벌? 스펙? 아니에요. 이 친구가 우리가 시키려고 하는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일이 중요해요. 일. 둘째, 평판. 싸가지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서 걸리면 끝이에요. 지금요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저희들끼리 모여서 그런데요. 속지 말자 학벌, 다시 보자 스펙. 얼마나 속았으면 그러겠어요. 재작년에 제가 있는 업계의 어느 큰 회사가 실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내 변호사 한 명을 뽑는데 변호사가 50명이 모여서 그냥 넘쳐 지금. 그중에 4명을 최종 면접에 올렸는데 서울대, 연대, 고대, 기타대. 기타대학을 뽑았어요. 왜? 변호사도 씩씩하고 적극적이어야 되거든요. 그 회사가 그 전에요. 서울의 대원 외고 나와서 서울 법대 나와가지고 변호사 자격 가진 애를 3명 뽑았는데 다 실패했어요. 도련님밖에 없어요. 시험 잘 보는 것 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한 친구는 집안으로 나오고 두 놈은 내보냈어요. 그 실패를 했기 때문에 면접 기준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기타대학을 뽑았어요. 그러면요 대원 외고 나와서 서울 법대 나와가지고 변호사면 지가 최고인 줄 알 거예요. 다른 데 가도 면접 기준이 바뀌거든요. 한 2년만 취직 못하면 그러면 룸펜으로 전락해버리거든요. 근데 제 집안의 동생 하나는 공부를 싫어한 데다가 집안이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갔습니다.
건설 공사 현장에서 30년 일을 했는데 물 새는 거 막는 거 방수의 전문가가 됐어요. 어느 날 대형 건설사 회장님 댁에서 물이 샜다나? 이분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야, 박사만 뽑지 말고 독일식으로 마스터를 뽑아라. 55세에 대형 건설사에 마스터로 들어갔어요. 지금 70살이거든요. 작년까지 연봉 1억 받으면서 다니다가 나왔어요. 금방 딴 데 또 오라고 또 갔어요. 걔는 건강만 허락되면 80까지는 무난할 것 같아요. 걔는 밑에인 줄 알았는데 위에 가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지금요, 변호사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변호사가 이 1번 등록자가 언제 나왔냐면 1906년이었대요. 그래서요, 10,000번째 변호사 나온 게 2006년. 변호사 10,000명이 생기는데요, 100년이 걸렸어요. 이동안에 변호사 한 사람은 다 끝내줬죠. 근데 그 다음 10,000명 늘어나는 데는 8년 걸려. 그 다음 10,000명 늘어나는 데는 5년 걸려. 이렇게 쏟아져 나오니까 요즘 변호사들이 법무사, 세무사 일감 뺏는다고 난리잖아요. 지금 돌아가는 꼴이 의사도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안전한 직업은 이제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도, 우리 새끼들도 이 시대에 맞는 제대로 된 직업관을 가져야 되는데, 경상남도 거창고등학교 미션스쿨 유명하잖아요. 강당에 있는 직업선택 10계명, 이거요, 기독교 정신에서 맺는 10계명인데 실생활에도 맞는 게 같아요. 1번, 월급 많이 준데 가지 마라. 이제 월급은요, 회사가 주고 나라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남다른 주특기가 있어가지고 적은 금액이라도 회사를 옮겨서라도 오래오래 다녀야 돼요. 100세 시대에는. 남들이 몰려가는 데는 절대 가지 마라. 요즘요, 100대 1, 200대 1 재벌그룹 입사 경쟁률 그난리 치는데 40대 후반에 벌써 내보내고 난리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부모와 마누라와 약혼자가 결사 반대인 데는 무조건 가라. 거기 가면 틀림없다. 그래서 제가 40몇 년 직장 생활해 보니까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부모 자식이 소신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요, 중산층이 되려고 애를 쓰는데, 중산층이라는 게 뭔가? 우리나라 중산층 기준 다 남의 눈에 보이는 거. 아파트 30평 이상, 아파트의 평수가 신분의 상징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일본 선진국에서는요, 작은 집 갖기 운동, 스몰 하우스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동차 2000cc 이상, 신분의 상징이죠. 선진국에서는 갑자기 큰 차 타면 둘 중에 하나, 깡패 아니면 졸부래요. 미국의 중산층 기준 보세요. 그 사람이 내면으로 성숙된 인간인가, 이게 기준이거든요.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회어 플레이를 할 것, 사회적 약자를 도울 것,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용기가 있을 것, 그리고 정기적으로 비평자 정도 받아볼 것.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중산층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요, 우리가 애들에게 영어 수학 말고 가르친 게 있는가? 돈 관리를 가르쳤는가? 경제적 자립을 가르쳤는가? 근데 막말로 영어 수학은 못해도 밥 먹고 살거든요. 근데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거 모르면 평생 고생하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책을 쓰면서 조사해 봤는데요, 미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이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 내용이 43페이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데 선택을 하네. 수능의 경제 선택하니까 뭐 2.3%? 배우질 않으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이라는 말하고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것도 몰라요. 미국에서는 중학교만 제대로 나오면 안다는데,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라도 가르쳐야지요. 그래서 애도 망쳐먹지 않고 아낀 돈으로 자기 노후 대비를 해야 돼요. 아, 그 돈으로 이제 재테크하란 말이구나. 아니거든요. 보세요. 선진국 사람들은 노후 대비할 때 그냥 무조건 돈만 벌면 되는 거다. 제가 제일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요, 퇴직한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요번에 퇴직해서 퇴직금 2억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주식 투자해가지고 노후자금 마련할 수 없을까요? 큰일 나요. 아직까지 주식에서 해본 일도 없는 사람이 그거 가지고 주식 추기려고? 그것도 다 날려버려요. 이게 뭐냐면, 퇴직하라고 하면 돈을 버는 것보다는 맞춰서 사는 능력이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성직자분이 쓴 글입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평생 누군가에게 얹혀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자립이란 흔히 말하듯 경제적 욕구를 스스로 충족시키는 능력의 배양이나 확립만을 뜻하는 게 아니다. 버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진정한 경제적 자립이란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 넣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나이가 되면은. 그 다음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몇 억을 갖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세상 떠날 때까지 최저 생활비 정도를 공적 사적 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이게 선진국이에요. 보세요. 미국, 일본, 독일 같은 나라는 당신이 주요 소유번은 뭡니까? 물어보니까 예, 연금입니다 하고 대답한 사람이 60, 70, 80%예요. 우리나라는 연금으로 세상 떠날 때까지 최저 생활비 드는 분이 선생님, 공무원, 군인밖에 없으니까 지금 17.4%밖에 안 되잖아요. 뭐 그동안 우리나라 노인분들은 뭘 먹고 살았을까요? 보세요. 1980년도에는 자식에 도와줬잖아요. 72%. 지금은 20%로 그 사이에 줄어버렸어요. 10년쯤 지나서요. 이 조사 다시 하면 우리나라도 자녀의 도움을 받는다는 비율이 미국처럼 0.7, 일본처럼 1.9, 독일처럼 0.4 이렇게 바뀔 거예요. 선진국 어느 나라도 자식이 부모의 주 생활비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거든요. 또 도와줄 수가 없는 게 뭐냐? 1960년 기준 우리나라 어머니 여성의 평균 수명이 54세였어요.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86세예요. 32년 늘어났거든요. 60년대까지만 해도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기간이 평균 5년이었어요. 근데 앞으로 100세 시대에는 25년에서 30년. 이제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예요. 자식도 노인인데 나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또 다른 거 없어요. 부부가 국민연금부터 드셔야 돼. 직장인은 퇴직연금. 그걸로 모자라니까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개인연금. 100세 시대에는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하냐면 3층 연금이라고 하거든요. 3층 연금으로 최소 생활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나는 그거 못한 채로 준비 못한 채로 이미 퇴직했는데 이제 어떡하지? 그러면요. 살고 있는 집, 고향의 땅 과감하게 은행에 맡겨놓고 생활비 받아 쓰다가 갈 때 정산하는 거예요. 주택연금, 농지연금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죠. 에이 그래도 갈 때 자식한테 집 한 채는 주고 가야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100살에 가면서 자식한테 집 줘봐야 그 자식이 70살이거든요. 뭐 하겠어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작년 여름에 작년 여름에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건데 주요국에 여기 보세요. 구매력 평가 환율 물가를 기준으로 해서 가구당 순자산을 발표를 했어요. 보세요. 우리나라는 53만 8천 달러로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약 5억 9천쯤 돼요. 근데요. 미국, 호주 우리보다 약간 많아요. 그런데 프랑스는 52만 1천 달러. 일본은 더 놀랐어요. 48만 6천 달러. 두 나라가 다 우리보다 100년쯤 앞서가지고 이 축적을 시작한 나라거든요. 근데 우리가 프랑스, 일본보다도 가구당 순자산이 많다니까.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우리나라가 부자 나라예요. 그러면 가구당 순자산은 일본보다 많은데 뭐가 문제란 말이야? 보세요. 문제가 뭐냐면 갖고 있는 게 80%가 부동산이라는 게 문제예요. 금융자산은 20%밖에 안 되고. 이게 지금 문제예요, 이게. 자, 근데 일본을 보면요. 1990년도에는 일본도 부동산 비중이 60% 우리나라나 비슷했어요. 지금은요, 보세요. 부동산 비중이 일본이 30%. 30년 전에 비해서 절반으로 비율이 떨어졌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이유를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한테도 앞으로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떨어진 이유에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지난 30년 동안에 일본의 집값, 땅값이 계속 떨어졌어요. 첫째, 둘째 여기. 두 번째,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혀 있잖아요. 집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어요. 뭐냐면 우리나라나 일본이 다 똑같이 농경 문화거든요. 농경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는 유목민 국가나 해양 국가 사람들보다도 집에 대한 애착, 집착이 너무 강한 거예요. 두 번째, 베이비붐 세대들이 시골에서 코올리게로 살다가 다 도시로 나와서 집을 사야 돼요. 아까 28년 동안에 2,700만 명 났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이 막 전부 집을 사야 돼요. 앞으로. 그게 그동안에 집값이 땅값이 오른 거예요. 근데 일본이 우리보다 한 20년 좀 앞서가면서 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일본에서요, 내가 어떤 사람이 2억의 돈이 있다? 집은 없어. 그러면 냉정히 생각해요. 내가 여기서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살까? 아니면 집을 그냥 빌려 살면서 이 돈은 딴 데 운용할까? 냉정하게 생각해보고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약 내 돈이 없더라도 빌릴 수만 있으면 무조건 집 사잖아요. 그게 우리가 일본보다도 아직은 그 집념이 집착이 강한 거예요. 근데 옛날에 20년 전에는 일본도 똑같았어요. 그것이 지난 20년 동안에 생각이 바뀐 거예요. 집 없을 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집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어요. 세 번째, 여분으로 돈이 좀 있어가지고 집이나 가게나 갖고 있다가 세를 넣습니다. 그 사람이 세를 안 내? 못 내보내요. 선진국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소송해야 돼. 골치 아파. 그래서 선진국에서는요,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한 게 아니라 리츠, 부동산 펀드, 간접 투자를 해요. 근데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펀드이기 때문에 금융자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일본이 70%예요. 우리가 반대. 문제는 우리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 대부분 분들이 얼굴 표정에 나타납니다. 아, 저 친구 증권회사 좋은 모양이구나. 주식사라고 꼬시려고 저런 말하는 모양이구나. 아니에요. 부동산이 꼭 나쁘다는 게 아니고 몰빵되는 게 문제다. 그래서 우선 다른 건 빼고요. 생각을 바꿀 게 뭐냐면 노후에 어떤 어디에서 살 건가? 이걸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요, 65세 이상 된 부부들에게 물어봤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남으시면 다시 자녀들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같이 살겠다는 대답은 20%밖에 안 돼요. 50%는 자식들하고 멀지 않아서 혼자 살겠다. 30%는 실버타운 같은 노인 전용시설로 가겠다. 80%가 자식들이 안 살아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불편해서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애들하고 살다가 애들 다 나가 둘만 남어.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파. 그걸 부부 간병이라고 그래요. 한 사람 떠나 혼자 남어. 그 사람도 아파 떠나. 한 30년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 과정별로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그걸 지금부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100살 이상 된 분을 뭐라고 부르죠? 100살 이상 된 분을 백세인. 우리나라에 백세인이 몇 분 계신지 아십니까? 제가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백세인이 통계 주민등록상으로는 15,000명 정도 계시대요. 그분들은 어디 살고 계실까요? 옛날에 백세인은 시골에 경치적 공기 좋은 진안, 장수 이런 데 사셨거든요. 지금 백세인의 절반은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안 갈 것 같죠? 근데 우리나라 사모님들은 다 반대예요. 오히려 딸이 시집갈 때쯤 되면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돈네 폼도 나고. 옛날에는 재테크가 됐죠. 남말할 거 없어요. 우리 마누라도 마찬가지니까. 제가 2002년에 딸이 시집을 갔는데 2001년이 되니까 마누라가 큰 집으로 이사 가재요. 왜 큰 집이냐? 그래야지 아들이 사위가 와서 좌우 간대요. 안 좌우 갑니다. 지금까지는 희소 가치 때문에 대형 아파트가 많이 올랐는데 요즘 골치 아프죠? 왜냐?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가구 수가 2,020만 가구, 그 중에서 혼자만 사는 가구, 둘만 사는 가구를 합친 비율이요. 1980년도만 해도 15%밖에 안 됐어요. 그때는 가족이 많았으니까. 이게요, 2019년에는 58%로 늘어 2045년이 되면 71%가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일본은 벌써 2015년에 63%,
우리나라도 일본도 대부분의 집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이 오고 있는데 아직도 서울에서는 재개발했다면 몇 평 늘어나지? 조심해야 돼요. 그다음에 요즘은요, 지방에도 고층 아파트가 많이 생기는데 젊을 때는 상관없어요. 나이 들어서는 고층 아파트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도 돈 많은 사람은 하늘로 가고 돈 없으면 땅 밑으로 가는데 너무 하늘 좋아할 게 아니에요. 벌써 몇 년, 7, 8년 된 얘기인데요.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오하라 레이코라고 우리말하면 이영애 정도 되는 국민 탤런트가 세상을 떴는데요. 돌아가시고 나서 사흘 만에 발견됐어요. 고독사. 일본이 벌컥 뒤집혔어요. 어느 현 도의 뉴타운 단지 하나를 조사해 봤더니 과거 3년 동안에 고독사한 사람이 25명. 그 사람들이 죽어서 발견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평균 21.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사람이 들락날락하는 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들하고 안 살지요? 그러면 이웃집만한 복지시설이 없어요. 근데 30명, 40명에서 혼자 아니면 둘이 살고 있어 보자. 누가 찾아옵니까? 제가 재작년에 일본의 전문가 하나 데리고 서울 강남의 고층 아파트 지나가면서 그랬거든요. 저게 한국에서 최고 비싼 아파트라고. 이 친구 한번 보더니요. 야, 10몇 년 지나면 한국도 초고령 사회 될 텐데 그때 가면 저 아파트 어떻게 될까? 그러고 가지라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일본에서 유행하기 시작하는 게 뭐냐? 부부만 남았거나 사별하고 혼자 되면 어디서 하는가? 시내에서요. 시내에서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까운 곳, 나이 들면 병원이 가까워야 돼요. 문화시설 가까운 곳,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쇼핑 가까운 곳, 이런 데 사는 게 유행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퇴직한 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퇴직금으로 2억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 돈으로 주식을 사서 튀겨가지고 노후자금 마련할 수 없을까요? 큰일 나요. 뭐냐면 인생에는 자산관리 단계에 3단계가 있어요. 그 첫 단계는 뭐냐면 현역시절입니다. 현역시절에는요, 뭐냐? 월급을 받아서 쓰고 남은 돈을 모아가는 단계예요. 그 모은 돈을 이렇게 운용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자산을 모아가면서 적립하면서 운용하는 단계. 이때는요, 다른 거 없어요. 원칙을 잘 지키면 돼요. 장기, 분산 투자의 원칙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2단계쯤 가면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2단계는 뭐냐면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하면 월급이 없죠. 그러면 월급에서 생활비를 꺼내 쓰면서 남은 돈을 어떻게 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요, 세계적인 평균이 어느 정도냐면 모아놓은 돈의 1년에 4% 정도씩 꺼내 쓰고, 그리고 남은 돈을 연 3% 정도 수익을 낼 만큼 목표로 해가지고 운용하는 게 세계 평균이에요. 근데 3%로 운용하는 걸 목표로 하라고 그러면 차라리 그냥 예금해놓고 말지, 내가 미쳤다고 그 3% 다들 시큰둥하거든요. 근데 3%로 운용하는 것도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세계적인 평균이에요. 근데 다들 뭐냐? 주식으로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지금 동학개미 중에 제일 겁나는 게 누구냐면은 20대가요 1년에 전부 투자를 1억을 투자했다. 한 번 사고 팔고 한 번 사고 팔고 무려 1년 동안에 68회전을 시킨대요. 일주일에 1회전 이상 시켜요. 작년에 30%가 주가가 올랐는데 그래서 20대는 수익률을 보니까 5%밖에 수익을 안 냈어요. 맨날 샀다 팔았다니까. 그러면 수익률도 못 오를 뿐더러 뭐냐?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회사 일에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 치고 진급 잘 되는 친구 못 봤어요. 그게 지금 20대 문제예요. 60 이상 된 분 중에 또 문제는 뭐냐? 2억 갖고 주식 타서 죽이려고 했다가 거기서 잘못하면 노후자금 다 날려버리는 게 문제예요. 오직하면 세계적인 평균이 모은 돈의 4% 꺼내 쓰고 1년에 남은 돈을 3% 정도 운용하라고 했겠어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모아놓은 돈에서 꺼냈을 때 2단계에서 가능하면 덜 꺼냈어야 돼요. 덜 꺼냈어야 돼요. 3단계로 많이 옮겨가야 되니까. 덜 꺼냈으려면 뭐가 중요하냐? 연금이 있어야 돼요. 저는 국민연금을 130만 원 받고 있고 제 아내가 이미 가입해서 30만 원 받고 있어요. 160만 원은 생활비 덜 빼 쓰는 거예요. 또 뭔가 일을 해가지고 50만 원이라도 허드렛에서 벌어요. 그러면 그만큼 덜 뺐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집을 줄이고 지방으로 이사를 가고 생활비를 줄여야 돼요. 그럼 덜 꺼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덜 꺼내 쓰고 3단계로 많이 옮겨야 돼요. 대개 3단계는 70대 후반 80대 돼가지고 약간 판단력도 흐려질 때는 투자 같은 거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러다가 큰일 나니까. 어떻게 되냐? 예금이나 예금과 거의 똑같은 돈에 넣어놓고 그 돈을 꺼내 쓰면서 아껴서 꺼내 쓰면서 목표는 뭔가? 내가 죽기 전에 내 노후 자금이 바닥나지 않아야 돼요. 그게 목표예요. 나의 수명보다 내 노후 자금의 수명을 길게 하는 게 목표예요. 나 죽기 전에 노후 자금이 제로가 돼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게 인생 단계별 자산관리 전략이에요. 그러면요, 이제 나이 들어서라도 뭔가 그래도 조금 운용을 해야 되겠다. 내가 갖고 있는 1억이나 2억이나 있으면. 그럴 때 운용할 때 다른 건 모르지만 6가지 사항만은 꼼꼼히 살펴보고 금융자산을 운용을 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이번 달에 연금으로 돈 좀 받은 게 있고 월급 타서 아직도 일을 해서 월급 타서 받은 돈이 있어가지고 50만 원으로 노후 대비 금융상품을 사야 되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그 50만 원어치 사려고 하는 그 금융상품이 은행 예금처럼 금융기관에 갖다 맡기면 책임져 줘요. 그것을 저축상품이라고 그래요. 은행 예금처럼 갖다 맡기면 책임져 주는 상품을 저축상품이라고 그래요. 저축상품인가? 주식이나 펀드처럼 잘하면 돈을 벌어. 잘하면 원금도 깨먹어. 누구한테 원망 못해요. 물어주지도 않아요. 손실을 나면은. 그것이 뭐라고 하냐면 투자상품이에요. 벌 수도 있지만 깨먹을 수도 있는 거. 그래서요, 내가 지금 사려고 하는 이 50만 원어치 100만 원어치 이 금융상품은 저축상품이냐 투자상품이냐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사셔야 돼요. 근데 요즘 금리가 낮아가지고 애매한 상품들이 많거든요. 제목만 보고 설명만 보면 애매해서 뭔지 모르는 상품이 많아요. 저축상품인지 투자상품인지 모르는 게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랄 경험을 했는데 제가 다니는 교회에 80 가까운 인테리 대학 나온 노인분이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뭐라고 하냐면 요즘 금리가 너무 낮아서 미치겠어요. 이거 고수익 나는 상품이라는데 괜찮은가 한번 봐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00% 위험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거 사기거든요. 멀쩡히 대학 나온 노인네가 사기에 넘어가려고 그러다니까요. 1980년대 초에요. 유명한 일수 개가 있었어요. 하루에 10,000원씩 1년을 부으면 1억 원을 받는 개입니다. 하루에 10,000원씩 1년 365일 부으면 얼마 붙는 거죠? 365만 원. 그 붓고 1억 원을 받아요. 그 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황당무개. 근데 작년 재작년에 제 아는 분이 황당무개에 넘어가가지고 몇 억씩 날렸어요. 저희 동네에 혼자 되신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요. 아들도 없어요. 이분은 사촌 동생이 신부님인데 그 사촌 동생 뒷바라지를 해줬거든요. 근데 신부님이 아파서 돌아가시면서 사촌 누이한테 자기 갖고 있던 부동산 하나를 사촌 누이한테 주고 갔어요. 그거 팔고 지금 살고 있는 집만 가지면 이분은 편히 살 수 있는데 주위에서 그런 분을 그냥 두질 않아요. 다단계 금융에서 와가지고 금리를 20몇 %씩 준다고 꼬셔가지고 그거 다 팔아서 넣었다가 다 날려버렸어요. 나 그분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지금요 금융 사기꾼이 얼마나 지금 드글드글하냐면 퇴직자 대상 연수 과목의 단골 과목이 뭐냐면 금융 사기 방지법 이게 지금 그 정도로 사기꾼이 많아요.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이거 기발한 상품이라면 조심해야 돼요. 상식으로 볼 때 말 될 수 없는 거는
꼬치꼬치 내용을 물어보고 알고 하든지, 물어봐도 모르겠다? 그러면 하지를 말아야 돼요. 투자 원칙 중에 제일 중요한 원칙은 뭐냐? 모르는 상품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라. 1번. 두 번째, 예금처럼 갖다 맡기면 책임져주는 저축상품은 책임져 주니까 사놓고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투자상품은 꼼꼼히 살펴보고 해버려야 되는데, 그 중에도 간접 투자상품, 펀드, 변액보험, 변액연금, 요즘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요, 어디 가서 사느냐? 국민은행, 삼성증권, 농협, 여기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 간접 투자 상품을 돈 벌게도 하고 말아먹기도 하는 데가 있어요. 무슨 투신운용사, 무슨 자산운용사, 운용회사예요. 우리나라에 200몇십 개 있어요. 무지개 많아요. 이 운용사가 실력이 있는 운용회사인가 그걸 확인하고 사야 돼요. 그런 회사가 몇 개 없어요. 근데 그거를 확인하고 사는 사람이 100명에 1명도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거는 시세 오르고 떨어진 거 예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개를 받아서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실력 있는 전문가 한 사람을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강의가 끝나면요,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저 펀드 사서 깨먹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그 펀드 어느 회사가 운영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대책을 얘기해 주죠. 근데 아직까지 운용회사 이름을 알고 대답하는 분을 본 일이 없어요. 운용회사. 세계 단서조항. 금융상품에는요, 단서조항이 있는 상품이 많아요. 특히 보험 상품 같은 데 보면 변액 유니버설 7년 이상 장기로 가입하면 그런 단서조항이 꼭 있고, 그걸 얘기를 안 해주거나 모르고 사가지고 문제가 생겨요. 요즘 또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라 가지고 ELS라는 상품을 많이 팔고 있어요. 좋은 상품인데 단서 조항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3년 이내에 주가지수가 40% 이상만 떨어지지 않으면 원금이 보장됩니다. 근데 그 말을 안 해주거나 어떻게 그게 떨어져요? 그게 떨어져 가지고 손해본 사람이 있어요. 알고 사셔야 돼요. 단서 조항. 네 번째, 적합성. 어떤 사람한테는 참 좋은 상품인데 나한테는 맞지 않은 상품이 있어요. 직장인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선물 옵션 샀다 팔았다, 주식 샀다 팔았다, 빨리 말려야 돼요. 그 사람은 회사 잘리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제가 옛날에 사장을 할 때 사무실을 가끔 돕니다. 그럼 제가 지나가는 순간에 PC, 컴퓨터를 팍 끄는 친구가 있어요. 왜 껐냐? 둘 중에 하나. 야한 사진, 누드 사진 보고 있었거나 아니면 주식하는 친구. 근데 그런 친구 중에 진급 빨리 되는 친구를 못 봤어요. 주식은 하는 게 좋아요. 좋은데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보고 느긋하게 해야 되거든요. 왜? 직장인은 직업에서 성공해야 되니까.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그 시간에 일을 해야지요. 그래서 직장인은 우량 펀드 사놓고 원칙대로 우직하게 하는 게 최고예요. 다섯 번째, 세금. 옛날에는요, 세금은 부자들만 생각하면 됐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서민들도 절세 상품을 잘 활용해야 돼요.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 노후 준비하시라고 절세 상품을 지금 많이 내놓고 있어요. 그걸 잘 활용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수수료. 펀드 사시면서 보험 가입하시면서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가. 이거를 물어보고 사는 사람이 100명에 1명도 없어요. 근데 선진국의 투자가들은 펀드 살 때, 보험 가입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수수료예요. 왜? 남 존재만 시키니까. 급한 대로 여기 있는 6가지만이라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을 하면 큰 실수가 없다. 제가 이거 3시간짜리 강의를 90분에 지금 막 속사포로 쏘아야 되니까 소화가 잘 안 되셨을 거예요. 혹시 다시 한번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은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트러스트 TV를 치시고 이 마크를 누르면 제 강의가 3부로 나눠가지고 동영상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보시기를 권유해드리면서 지금 딱 30분이 됐거든요.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맞나요? 지금? 저거 몇 시예요? 예. 한 몇 분 남았네요. 예.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내겠습니다.